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막 점심 설거지를 끝내고 커피를 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링, 며느리 은정 씨의 전화였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저녁 시간에 전화하는데 이렇게 한낮에 전화가 오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부탁이 있을 때 나오는 그 톤이었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 은정 씨가 꺼낸 말은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부터 석 달 정도만 준우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석 달.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두 번 봐주는 게 아니라 석 달이라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며느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말투로 경제 사정 이야기를, 승진 이야기를, 준우 교육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원하는 톤이었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준단 말이야. 손주가 힘들게 유치원 다니는 것보다야. 석 달만 참으면 되잖아. 결국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볼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은 왠지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한 그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의 단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손주를 보지 않으면서도 더 존중받는 엄마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랴부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7시까지는 준우가 먹을 아침을 차려야 했고 8시 반까지는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했으니까요. 달걀말이를 부치고 밥을 담고 김을 구우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부산을 떠니 머리는 산발이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누가 봐도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제만 해도 오늘은 미용실 가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은 금방 지워졌습니다. 7시 반 현관문이 열리고 준우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덜컥 내려놓고 준우 이마에 뽀뽀 한 번 하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준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양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8시 10분. 준우가 재촉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황급히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유치원까지는 걸어서 15분.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리였는데 5살짜리 손주와 걸으니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준우는 중간에 안아달라고 하고 개가 무섭다고 하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집에 도착하니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 11시에는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이미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다음에 가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점심을 대충 먹고 나니 1시, 오후 2시 반까지는 준우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친구 경숙이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경로당에서 건강 강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거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반, 다시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은 더 아팠고 어깨는 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랑 놀이터 가기로 했다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준우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이터에서 2시간, 준우를 밀어주고 잡아주고 따라다니다 보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우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의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서 손주 돌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릎이 다시 쑤셔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 준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8시 반, 아들 부부가 준우를 데리러 와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우가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으면서도 다시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지? 아침도 대충, 점심도 대충, 저녁은 먹었나 기억도 안 났습니다. 약도 제대로 못 먹었고 미용실도 못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 하루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인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곧 무너져 내릴 전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길을 걷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석 달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살아보니 석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무릎이 유난히 아팠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자마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준우를 늦게 데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좀 먹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미 몸은 천근만근인데 저녁까지 챙기라니.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은 좀 힘들다고 말하자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살짝 변했습니다. 본인도 회사에서 죽을 것 같다고,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는데 손주 하나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한가하다는 뜻인가요? 손주 하나 돌보는 게 쉽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알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민수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들었다며, 제가 힘들다고 했다며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부탁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고, 친정엄마는 멀리 살고 학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며느리도 이번 프로젝트 망하면 잘릴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석 달만. 응? 석 달만 참아줘. 참아달라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건가? 내가 힘들다는 게 참지 못하는 건가?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 탓도 며느리 탓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 제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에 알겠다고 한 것도 저였고, 힘들다고 말하지 못한 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곧 준우를 데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 밑은 퀭하게 파이고 입가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시계를 보니
준우 데리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죄책감에 묶인 채로.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를 돌려보내고 혼자 앉아 있으니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 장례식장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아이들은 제 곁에 붙어서 울기만 했습니다. 30이 넘은 자식들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제게 매달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큰딸 소연이가 혼자 사시기 힘들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이제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외롭게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따뜻한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딸 소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애 둘 키우는데 미치겠다고 며칠만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틀이면 될 줄 알았던 일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 밥 차리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이번에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한다고 국 한 번 끓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채우고 반찬을 만들어 놓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내가 나를 위해 산 날이 며칠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세어봐도 열흘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이 필요로 하는데 어떡해? 엄마니까 해줘야지. 그래요. 엄마니까. 그 말 하나면 모든 게 정당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면 참고, 힘들면 견디고, 외로우면 사귀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석 달이 아니라 3년처럼 느껴지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차 한 잔을 내오며 물으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성과급이 반토막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우 학원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석 달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50만 원. 제 한 달 용돈이 4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적금 이자와 기초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형편에 5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이번에는 딸 소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둘째가 대학 등록금이 모자란다며 200만 원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 적금을 깨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뒀던 돈. 하지만 손주가 대학을 못 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 아들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2천만 원 모자란다고 보증을 좀 서달라고 했습니다. 보증.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증은 안 된다고, 그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자식이잖냐고 엄마가 날 못 믿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안 도와주면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고 준우도 전학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우 얘기가 나오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보증을 섰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지만 이미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600만 원. 10년 동안 4,4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학비로, 생활비로, 전세금 보증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자녀에게 재정 지원을 하다가 노후 자금을 잃은 경우라고 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 자금의 가장 큰 위험은 습관화된 희생입니다. 한 번 돈을 주기 시작하면 그게 당연한 일이 되고 결국 자신의 생존 기반까지 무너뜨린다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머리에는 하얀 새치가 더 늘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미용실 가는 것도 아까워 직접 머리를 자르고 화장품 사는 것도 아까워 시장에서 파는 싼 크림을 바르던 제 모습. 나는 나를 위해 돈을 써본 게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자식들 위해 다 주고 나니 내 노후는 텅 비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며느리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어느새 손주 돌봄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친구 경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가을 나들이 가는데 안 가겠냐고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오자고 했습니다. 가을 나들이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경숙이, 명자, 순이 오랜 친구들과 버스 타고 교회로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가고 싶다고 말하려다가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은 목요일, 준우를 봐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쯤 아들한테 부탁해볼까 생각하다가 지난번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가야 한다고 하루만 봐달라고 했을 때 며느리가 자기도 회사 일이 있다고 어머니는 병원 예약 미루면 된다고 했던 일. 결국 그날 저는 병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경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손주 봐야 해서 못 갈 것 같다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너 요즘 맨날 손주 보느라 우리랑 한 번도 못 놀았다고. 언제 한번 보자고.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숙이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명자 웃음소리가 듣고 싶었고 순이 손을 잡고 같이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약 1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석 달 동안 한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10만 원 곱하기 90일, 900만 원이 넘는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간식비, 준우 옷값, 장난감 비용까지 제 돈으로 샀습니다. 무급 노동. 그게 손주 돌봄의 실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를 돌보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웃고 있는 친구들 얼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준우가 놀이터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준우 손을 잡았습니다. 놀이터로 가는 길,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보였습니다.
둘씩, 셋씩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는 모습.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친구들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옆에는 5살짜리 손주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를 돌려보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얼룩투성이고,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미용실에 갔었나? 언제 마지막으로 새 옷을 샀었나? 언제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났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예전에 배우고 싶어서 신청해놨던 서예 학원 등록증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시작 날짜가 지나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구들과 여행 가려고 모았던 여행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10만 원쯤 모였을까? 하지만 그 돈도 결국은 준우 간식 사주느라 다 쓴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게 뭐였지? 꽃꽂이, 친구들과 수다, 아침 산책, 드라마 보기, 다 포기했습니다. 손주 돌보느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3달 동안 제 삶은 한 뼘도 없었다는 걸. 오직 준우의 하루만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제 이름 대신 준우 할머니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우가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또 6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제 무릎이 뚝 하고 꺾였습니다. 3달이 거의 다 되어가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우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집 앞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신발끈을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준우 신발끈을 묶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딱! 순간 무릎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준우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달려와 도와주었고 겨우 집까지 올라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쓰다듬었습니다.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할머니 안 아프다고 말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준우를 달래야 하고 저녁을 차려야 하고 씻겨야 하는 현실이. 6시가 되어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제가 절뚝거리며 일어서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계단에서 무릎이 좀 다쳤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조심하라는 말만 남긴 채 준우를 데리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심하라는 말만 남긴 채 내가 왜 다쳤는지는 묻지도 않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은 욱신욱신 쑤셨고 마음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파서이기도 했습니다. 불을 끄고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3달이 다 됐지만 아들 부부는 끝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3달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꺾인 게 아니라 제 인생이 꺾인 거라는 걸. 하지만 이 고통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무릎이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경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좀 병원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30분 후 경숙이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마자 경숙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너 완전 망가졌네. 뭐 이렇게까지 됐어?
병원 가는 차 안. 경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계속 손주 보고 있다며, 석 달째라며. 그러다 먼저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거기에는 오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명자, 순이, 정숙이. 제 모습을 본 명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숙이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식들이 고마워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숙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자식은 줄 때는 고맙다 하지, 그만두면 서운해해요. 아예 안 해주는 게 나아요. 명자도 말했습니다. 자기도 예전에 큰딸 내 손주 1년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딸이 배신감 든다고 했다는 겁니다. 배신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까 자기 계획이 다 틀어졌다고 했다는 겁니다.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건강 안 봐요. 본인들 편한 게 최우선이에요.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 아이들도 그럴까?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야,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해. 안 그러면 너 진짜 큰일 나. 근데 벌써 석 달이나 했는데. 석 달 했으면 충분히 한 거야. 더하면 6개월, 1년 하게 돼. 끝이 없어. 정숙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비슷한 경험했어요. 손주 돌봄은 끝이 없어요. 한 번 시작하면 자식들 마음대로 끝내요. 언니 의사는 안 물어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숙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 그러다 먼저 쓰러져. 그리고 순이의 말. 자식은 줄 때는 고맙다 하고 그만두면 서운해해.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길일까?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준우를 봐야 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일어났습니다. 7시 반.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와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준우 잘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9시쯤 데리러 올게요. 9시?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아, 근데 엄마 무릎이 아직 많이 아픈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다시 들더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애는 할머니가 키우는 거잖아요. 당연히 할머니가 키우는 것. 그 말들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뭐가 당연하다는 거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끝나려면 아직 한 달은 더 걸려요. 어머니는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손주 하나 보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어차피 혼자 산다. 손주 하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우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준우에게 아침을 먹이면서도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일. 제가 아픈 것도
제가 힘든 것도, 제 인생이 사라지는 것도 다 당연한 일이라는 건가요? 유치원에 준우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72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0년. 그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식들 뒷바라지, 손주 돌봄, 경제적 지원, 그리고 지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안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걸.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손주에게 미안해서,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그래서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그 말,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를 돌보고 저녁을 먹이고 재우고 9시가 넘어서야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준우를 안아들고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아들도 바쁘다며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견뎌야 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식들 챙기느라 울 시간도 없었고, 손주 돌보느라 쉴 시간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느라 제 노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미안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걸.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손주 돌봄을 거절하면 나쁜 할머니가 될까봐 두려웠고,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 냉정한 엄마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참았습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외로운 것도.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제 삶. 그날 며느리가 했던 당연이라는 두 글자가 제 인생에 칼을 긋고 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았어요. 미안한 엄마로 살면 내 인생은 끝난다는 걸. 그날 밤, 마지막 눈물을 쏟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자.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몸도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불씨가 지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들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한 결정을 하고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주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우 돌봄 이제는 못할 것 같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감당이 안 돼. 무릎도 다쳤고 몸도 너무 힘들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라는 말.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준우를 돌보고 병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제 삶을 다 포기했는데 갑자기라고요? 민수야,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석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저희도 회사 다녀야 하고, 프로젝트도 있고. 민수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엄마가 70이야. 엄마도 쉬어야 하고 아프면 쉬어야 해. 엄마가 우리 편이 아니시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언제나 너희 편이야. 근데 엄마 편은 누가 되어줘? 엄마 건강은 누가 지켜줘?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부터요? 응.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준비할 시간. 며느리가 처음 전화했을 때는 석 달이라고만 했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계속 당연하게 제가 돌볼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민수야, 일주일 줄게. 일주일 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봐. 일주일요? 엄마, 너무 짧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해. 학원도 알아보고 도우미도 알아보면 돼.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실망이에요. 진짜 실망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을 알아봤다고 오후반으로 준우를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근데 엄마도 살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에게 미움받는 것. 그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걸. 그 결정은 전부를 뒤집었습니다. 손주 돌봄을 중단한 지 이틀 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6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쯤 준우가 유치원 가고 있겠네. 아침은 잘 먹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몸이 가벼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준우가 뛰어다니지 않고 제가 서둘러 밥을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을 보냈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 경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경로당에서 수채화 강좌한다는데 안 올래? 수채화.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나가도 돼? 뭔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경로당에 도착하니 오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명자, 순이, 정숙이. 언니, 오랜만이에요. 명자가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좀 펴졌네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이제라도 엄마 인생 사셔야죠. 수채화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색을 칠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물감은 번지고 선은 삐뚤봤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이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친구들과 카페에 갔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이야기, 보고 싶었던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고
여전히 나이는 먹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천천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드라마였습니다. 준우 재우느라 못 봤던 드라마. 웃고 울고 공감하며 봤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준우 돌보느라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잤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친구들과 강좌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손주 돌봄을 중단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과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문자가 왔지만 차갑고 짧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제 삶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준우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준우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응?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싶었고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직접 학원 알아보고 준우 케어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엄마가 석 달 동안 매일 하신 거잖아요. 72세 나이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어머님 인생을 지키신다는 걸 보니까 저희가 더 반성하게 됐어요 라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미안하다고,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너희가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잘하신 거예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우리도 편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우가 제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놀러 와도 되냐고. 일주일에 한 번.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미리 여쭤볼게요. 엄마 일정 먼저 확인하고 준우 데리고 올게요. 제 일정을 먼저 물어본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고요해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이 저를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지키는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준우는 일주일에 한 번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미리 전화로 물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 왔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만 있다가 갔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무릎은 어떤지, 병원은 다녀왔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건강을 먼저 물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준우와 함께 왔습니다. 손에는 예쁜 스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연이라는 말을 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 걸음 물러서자 자식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가 제 삶을 지키자 자식들이 저를 더 존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가족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경계가 건강한 가족이 가장 오래 간다. 부모가 자기 시간을 지킬 때 자녀의 존중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미국 가족연구소의 15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가 무조건적 희생 관계보다 만족도가 60%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지키는 게 사랑이라는 걸. 제 건강을 지키는 것, 제 시간을 지키는 것, 제 삶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전에 부탁했던 집 담보대출. 그건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킨 이 집은 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이 집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나니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이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면 병원 가고, 제가 쓰고 싶으면 쓰고, 제가 저축하고 싶으면 저축하는, 그렇게 제 돈을 가지니 더 당당해졌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천천히 커피를 마십니다. 화요일에는 경로당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습니다. 목요일에는 친구들과 산책을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준우가 놀러와서 2시간 정도 함께 놉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작은 일상들이지만 이게 제 삶입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고 여전히 나이는 먹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 당당한 눈빛, 더 이상 미안한 엄마가 아니라 당당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손주 돌봄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까지만. 시간과 장소와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둘째, 시간으로는 도와주지만 돈은 제 노후를 지키는 선 안에서만. 자식이 어려워도 제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제 생존 방패입니다. 셋째, 제 건강과 취미와 친구 시간을 먼저 캘린더에 적습니다. 제 일정이 먼저고 그 다음이 자식 일정입니다. 이 원칙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편합니다. 자식들도 편하고 저도 편합니다. 경계가 생기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어제 친구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 좋다고 뭐 좋은 일 있냐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 인생을 되찾았어.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잘했다고. 제가 한 선택이 잘한 거라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미안한 엄마로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손주 돌봄을 거절하지 못하시나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면 자식들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지키면 자식들이 당신을 더 존중합니다.
미안한 엄마가 아니라 당당한 어른으로 사셔도 됩니다. 당신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주택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당신만의 노후 방패를 꼭 가지세요. 돈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존중은 지킬수록 커집니다. 자식에게 전부를 주면 당신은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면 당신은 존중받는 어른이 됩니다.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미안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며느리의 당연이라는 두 글자가 제 인생을 바꿨듯이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이 한마디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